안녕하십니까? 선엔엘 인테리어 임직원 여러분. 2024년 11월 사무직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한파대비 및 한랭질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육에서 다룰 주요 내용의 목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파와 한랭질환은 무엇인가? 둘째, 한랭질환의 주요 특징 및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셋째, 한랭질환에 취약한 사람은 누구인가? 넷째, 한파로 인한 사망자 및 응급환자 발생의 추이는 어떠한가? 다섯째, 한파 건강영양평가지표 중 성별, 연령별 사망자 및 응급환자 지표는 어떻게 다른가? 마지막으로 한파 대비 및 한랭질환 예방 수칙과 겨울철 주의해야 할 질환의 건강 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파란 겨울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24시간 이내의 기온 강하량이 일정 값 이상이고 동시에 최저 기온이 정해진 한계 값 이하로 내려가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한파로 인하여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를 발표합니다.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는 10월과 4월 사이의 기간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하나,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섭씨 10도 이상 하강하여 섭씨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섭씨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를, 섭씨 15도 이상 하강하면 한파경보를. 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섭씨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섭씨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한파경보를. 셋,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를,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경보를 발령합니다. 2. 한랭질환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이며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예방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예방법과 조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랭질환의 분류에는 전신성 및 국소성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신성 질환에는 저체온증이 있으며 국소성 질환에는 동상, 동창, 침수병 및 침족병 등이 있습니다. 3. 한랭질환의 주요 특징 중 저체온증이란 신체가 추위에 노출되는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정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심체온, 즉 심부체온이 섭씨 35도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증상에 대해 알아보면 초기에는 온몸, 특히 팔다리에 심한 떨림이 발생합니다. 또한 체온이 더 떨어지면 떠는 것을 멈추고 움직임이 느리고 둔해집니다. 더불어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말이 어눌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증상이 지속되면 의식이 흐려지고 결국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응급조치로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따뜻한 곳으로 옮깁니다. 첫째, 젖은 옷은 벗기고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주기. 둘째, 핫팩이나 가열패드 사용 시 피부 화상 주의하기. 셋째,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따뜻한 음료로 몸 녹이기. 단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랭질환 주요 증상 중 동상이란 추위에 신체 부위가 얼어서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부위는 코, 귓뺨, 턱, 손가락, 발가락입니다. 증상으로는 초기에는 피부가 붉어지고 통증이나 저림이 있다가 증상이 악화되면 감각이 없어지고 수포 부종이 생기며 최악의 경우 손상된 부위의 절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 사항에는 최우선으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기, 환자를 따뜻한 환경으로 옮기기, 동상 부위를 따뜻한 물, 섭씨 38도에서 섭씨 40도에 20분에서 40분 담그기, 얼굴, 귀에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갈아주기,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서 소독된 마른 거즈 끼우기, 부종 및 통증 완화를 위해 동상 부위를 약간 높게 하기, 조직 손상 악화 방지를 위해 다리, 발 동상 환자는 들 것으로 운반하기. 이번에는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때 많이 경험하지만 용어는 익숙하지 않은 한랭질환 증상 중 침수병 및 침족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침수병 및 침족병이란 섭씨 10도 이하 냉수에 손이나 발이 오래 노출되어 발생하는 피부 진무름 등의 손상입니다. 특히 축축하고 차가운 신발을 오래 신고 있을 때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증상으로는 피부가 축축하고 붓고 무감각하고 차가우며 물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침수병 및 침족병의 응급조치로는 첫째, 젖은 신발, 양말, 장갑은 벗어서 제거하기. 둘째,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셋째, 손상 부위를 따뜻한 물몰 조심스럽게 씻은 후 건조시키기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한랭 질환에 취약한 사람은 누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육이 아니라도 익히 짐작하고 있으실 겁니다. 취약계층은 노인소와 만성질환자, 노숙인, 지나친 음주를 한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첫째로 노인은 자율신경계 기능이나 혈관의 방어기전이 저하되어 추울 때 혈관을 수축하여 열 손실을 감소시키는 등의 보상 반응이 일반 성인보다 낮아 한랭 질환에 취약합니다. 여기서 보상 반응이란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말초 혈관을 수축하여 열 손실을 줄이고 신체를 떨어 체온을 올림으로써 체온을 유지시키는 신체 반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노인이 동절기 이른 아침에 무리한 신체 활동을 할 경우에는 혈압이 상승하거나 심뇌혈관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화는 체표면적, 즉 신체 표면의 면적이 크고 피하 지방이 적어서 체온 유지가 어렵고 몸을 떨어서 체온을 상승시키는 보상 반응이 일반 성인보다 약해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셋째, 동상이나 저체온증은 만성질환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으면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은 한파 시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노숙인은 일반인에 비해 만성질환이 있거나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일 가능성이 크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거주 장소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한랭 질환 발생 위험이 큽니다. 다섯째, 뇌의 시상하부에는 체온 조절 중추와 같은 자율신경계가 있어 체온을 섭씨 36.5도로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면 이러한 자율신경계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체온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지만 피부를 통해 열이 발산되면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취기로 인해 체온이 다시 떨어지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워 저체온증 등 한랭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한파로 인한 사망자 및 응급환자의 발생 건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전국의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500개를 표본 감시 대상으로 하여 응급실을 방문한 한랭질환 환자와 사망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랭질환 사망자는 통계청이 매년 사망 원인 통계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로 나누어 보고하는데 한랭 질환 신고 사망자 수는 연평균 10여 명 이상에 이르며 한파로 인한 입원 후 초과 사망자 수 또한 경추위, 중등도추위, 심한 추위 모두 100명 이상에 이르릅니다. 한파 건강영향 사망자 응급환자에 대해 알아보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국의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 160여 개로부터 응급진료 정보를 전달받아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랭질환 입원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진료 및 건강검진 같은 의료 이용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응급실 방문자 수는 연평균 2,000명이 넘으면 경추위, 중등도추위, 심한 추위 모두 고르게 분포합니다. 입원 환자 수 또한 연평균 700명이 넘으며 경추위, 중등도추위, 심한 추위 모두 300명 이상을 나타냅니다. 6. 한파 건강 영양 평가지표의 성별 분석을 보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배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의 평소 생활 습관과 음주 흡연 비율과도 관련이 있으며 체내에 함유하고 있는 피하지방 함량과도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통계 분석 결과로 볼 때 특히 겨울철 한파주의보 및 경보시기 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겨울철 남성들의 건강 습관을 좀 더 생활화해야 함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파 건강 영양 평가지표 연령별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아는 통계 자료에 빠져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령은 65세 이상 이하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통계 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 비교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65세 이상 40%이며 65세 이하 60%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고령자가 65세 이하보다 환자 발생률이 적은 것이 아니라
인구 분포에 따른 것이며 실제 인구 대비 환자 발생 분포는 고령 인구가 배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고령자는 신체 기능의 저하가 주요인으로 작용하며 그에 상응하여 따르는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더 큰 피해 및 중상 이상의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더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한랭질환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한랭질환은 기본적인 건강 수칙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실내에서의 생활 습관은 누구나 알고 있는 올바른 식생활과 수분의 섭취 및 가벼운 운동이 있습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심한 겨울철이라 난방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내의 적정 온도 유지입니다. 여름철은 실내 적정 온도가 섭씨 26도로 유지해야 하지만 이와 다르게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섭씨 20도 유지입니다. 적정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또한 외출 시 날씨 정도를 확인하고 한파주의보 및 경보 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 시에는 내복 또는 얇은 옷을 겹쳐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을 같이 착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야외 활동을 해야 할 경우 차가운 외부 온도로 인해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가는 실외 운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수칙을 정리해보면 1. 가벼운 실내 운동과 수분 섭취 2. 실내 적정 온도 섭씨 18도에서 섭씨 20도 유지, 습도 40에서 60% 유지 3. 따뜻한 옷 입기 4. 외출 전 날씨 확인 5. 야외 활동 자제. 이번에는 앞서 언급한 따뜻한 옷 입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꺼운 겉옷을 많이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내복은 입는 것만으로도 약 섭씨 2.4도의 보온 효과가 발생합니다. 바지는 불편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야외 활동을 많이 해야 할 경우 밑단으로 갈수록 통이 좁아지는 것을 선택하여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 내복이나 타이즈를 착용하면 보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 남성의 경우 정장을 꼭 입어야 할 때에는 두께가 있는 양말이나 목이 긴 것을 신을 것을 추천합니다. 정장을 입고 야외 활동을 할 시에는 불편하더라도 더신을 활용하거나 부츠 등 두꺼운 신발을 착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실내에서는 잦은 문열림이나 난방의 취약 부분에서 오는 추위 예방으로 조끼 가디건을 입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재킷이나 점퍼는 가볍고 조금 큰 것을 입으며 안에 얇은 옷을 겹쳐 입을 것을 추천합니다. 외출 시 모자, 목도리, 마스크를 적극 활용하고 장갑은 꼭 착용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와 외출 시 복장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은 저온 환경 즉 실외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떠한 방한장구를 착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옷을 여러 겹 입고 특히 저온 환경에서 일을 할 경우 3겹 이상 입을 것을 권장합니다. 안층은 땀을 제거하기 용이한 재질의 옷을, 중간층은 젖더라도 보온성을 갖춘 재질의 옷을, 바깥층은 바람이나 물기를 차단할 수 있고 통기성을 갖춘 재질의 옷이 좋습니다. 모자와 두건은 반드시 착용하길 권장합니다. 우리 신체의 열 50%가 머리를 통해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보온장갑의 착용입니다. 장갑은 물에 젖기 쉬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 기능이 추가된 장갑을 착용하고 영하 섭씨 7도 이하에서는 맨손으로 금속 표면 등 열 전도율이 좋은 재질의 제품을 잡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발은 보온과 방수 기능이 있는 것을 착용하고 물 또는 땀에 젖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가능하다면 여분을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온 환경에서 일해야 할 경우 기본 수칙 2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수기, 보온병 등을 활용해 작업자가 수시로 따뜻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급적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휴게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히터 등 난방장치는 화재나 유해가스 중독 등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저온 환경에서 일해야 할 때의 예방조치로는 작업 시 동료 작업자 간 상호 관찰이 필요합니다. 동료 작업자의 한파로 인한 초기 징후 즉 오한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혈액순환과 체온 유지를 위해 손발을 자주 마사지하고 수시로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그에 앞서 관리감독자 및 동료들은 민감군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수시 관찰이 필요합니다. 민감군이란 고혈압, 당뇨, 뇌심혈관 질환, 허약체질 고령자 더불어 신규 배치자도 이에 포함됩니다.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는 겨울철에 주의해야 할 질환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에 더해 어떠 재해 발생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내혈관 질환 중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합니다.
두 질환 모두 혈관과 혈액에 의한 질환임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조하고 찬 공기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독감 환자가 크게 증가하며 이외에도 차고 건조한 공기는 기관지를 수축하게 하여 천식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호흡기 관련 질환자의 증상이 악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온이 내려가면 관절 주변의 인대와 힘줄들이 뻣뻣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받아 낙상사고가 증가합니다. 근육과 뼈의 기능이 약한 노약자는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심근경색 증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근경색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여 가장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근경색 치료는 증상 발생 후 빨리 시작해야 결과가 좋으며 적정한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은 2시간 이내입니다. 증상으로는 갑작스런 가슴 통증, 식은땀, 구토, 현기증, 호흡곤란, 그 이후 통증이 확산합니다. 병원으로 갈 때는 직접 운전을 하는 행위를 꼭 삼가하여야 합니다. 뇌졸중이란 한쪽이 마비가 오며 갑작스런 언어장애, 시야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이 동반됩니다. 뇌졸중은 특히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여 가장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 또한 치료는 증상 발생 후 빨리 시작해야 결과가 좋으며 적정한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은 3시간 이내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기, 증상이 그냥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기, 야간이나 주말이라고 외래 진료실까지 기다리지 말기, 다리를 주무르거나 바늘로 손발끝을 따지 말기, 의식이 혼미한 환자에게 물이나 약을 먹이지 말기, 정신 차리게 하려고 찬물을 끼얹거나 뺨을 때리지 말기. 또한 중요한 것은 환자가 토할 경우 기도 확보를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려야 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심내혈관 질환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내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평소 정기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 등 예방을 위한 9대 생활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 생활습관 요인과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중증 심내혈관 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낙상사고에 대해 알아보면 위험군은 노인, 영유아, 만성질 환자가 있습니다. 예방수칙으로는 겨울철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 길이 미끄러우니 넘어지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준수사항으로는 길을 나서기 전에는 물, 눈, 얼음 등을 확인하고 눈길, 빙판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승강기가 있는 건물이라면 계단보다는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경사진 도로, 보도블럭이 튀어나온 불규칙한 지면, 도로 등은 우회하여 이용합니다. 가급적 장갑을 착용하여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활동하도록 합니다. 겨울철 낙상사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상사고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귀찮지만 작은 예방수칙의 이행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안전수칙처럼 겨울철, 특히 한팥이 지켜야 할 예방수칙 또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이며 귀찮아서 스스로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고 간과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불편하더라도 귀찮더라도 꼭 예방수칙을 이행하여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전 시 습관화되어 있는 안전벨트 착용처럼 생활 속 안전수칙 이행이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생활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수칙 습관화 생활화가 우리 가정, 우리 사회의 안전의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전국적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 건강관리에도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네, 특히 겨울 초입에는 신체가 추위에 덜 적응돼서 약한 추위에도 한랭 질환 위험이 큰데 오늘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한파 속 건강 지키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파특보 어떻게 내려지는지 뭐가 기준인가요? 네, 강추위하고 한파하고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한파특보, 이거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한파주의보는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할 거라 예상될 때입니다. 한파경보는요, 더 센 거죠. 전날보다 15도 이상 떨어지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로 지속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특보를 발효가 되면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비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파가 찾아오면 건강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그래서 이 추위가 직접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을 갖다가 한랭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저체온증과 동상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5년간 한랭 질환 통계를 보면요. 한파가 시작되는 12월 중순부터 1월 하순까지 전체 환자의 68%가 발생했습니다. 또 한랭 질환자의 65%가 50대 이상으로 고령일수록 저체온증이 많았습니다. 노인들은 근육량이 부족해서요. 열 생산이 적고 추위를 잘 느끼지 못해 이 저체온증에 취약한 탓입니다. 특히 한랭 질환자의 30%는 음주 상태였는데요. 한파에 음주가 왜 위험한 건가요? 전문가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음주 후에는 몸이 이제 술의 영향으로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음주하신 분들이 덥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밖에 나갔을 때 상당히 낮은 기온임에도 불구하고서 추위를 잘 못 느끼게 되어서 밖에 오랜 시간 노출되는 상태가 됨으로 인해서 저체온증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 네, 그렇다면 저체온증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가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정상 체온보다 그 아래로 내려간 경우인데요. 의학적으로 저체온증은 이 신부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심장이나 폐, 뇌 등 중요 장기의 기능이 저하된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어눌해지거나 기억 장애가 발생하고요. 또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지속적인 피로감과 팔다리의 심한 떨림 증상도 나타납니다. 응급조치는 의식이 없는 경우에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하고요.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옷이 젖었다면 이게 벗기고 이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주고요. 겨드랑이나 배 위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식이 있다면 따뜻한 음료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의식이 없다면 억지로 먹이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한랭 질환 중에 또 동상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동상은 어떻습니까? 네, 동상도 화상이랑 비슷합니다. 심하면 절단까지 해야 하는데요. 동상은 의학적으로 이 혹한에 의해 인체 조직이 얼어서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코나 귀 그리고 뭐 손가락, 발가락 등 노출 부위에 잘 발생합니다. 화상처럼 동상도 1도부터 4도까지 있는데요. 1도는 찌르는 듯한 통증과 가려움, 2도는 피부가 검붉어지고 물집이 생깁니다. 3도부터 피부가 썩고 이 감각이 소실되고요. 4도는 더 안쪽의 근육과 뼈까지 썩는 걸 이야기합니다. 응급조치는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는 게 우선이지만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상 부위를 한 따뜻한 물에 30분 정도 담급니다. 얼굴이나 귀는 이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요. 자주 갈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손과 발의 경우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이 소독된 마른 거즈를 끼워서 습기를 제거하고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부종이나 통증을 줄이기 위해 동상 부위를 약간 높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다리나 발 쪽의 동상 환자는요, 들것으로 이동해야 하고 동상이 녹은 뒤에도 바로 걷는 건 피해야 합니다. 네,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계속 추운데 이 한랭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한랭 질환 심각한 피해도 있지만 예방이 있습니다. 예방 수칙을 지키면 되는데요. 겨울철 한파특보 같은 기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내복이나 장갑, 또 목도리, 모자 등으로 따뜻하게 옷을 입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체온 유지가 취약하기 때문에 한파 시에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한파가 닥쳤을 때 과음을 피하고 절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노숙자의 경우 한파에 취약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이웃, 지자체에서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건강 톡톡 한랭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오늘도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한랭 질환은 겨울철 대표 질환입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심장질환, 뇌졸중 등 만성 질환자나 고연령층 그리고 어린이 등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해 동절기 기간 동안 국내에 총 300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했고요. 그중에 전라북도에서는 12명의 네.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에 2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러죠. 네, 보통 한랭 질환은 추운 바깥에서 걸리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내에서
추위에서 걸리는 할랭 질환자도 20%나 된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실내에 있다고 해서 할랭 질환을 안심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익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영재 응급센터장과 함께 할랭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해 발생되는 할랭 질환.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겨울철 대표 질환으로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시기에 집중 발생합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 무리하게 신체 활동을 하면 혈압 상승으로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영재 센터장과 함께 할랭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할랭 질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할랭 질환이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인체에 피해를 입히는 질환으로서 겨울철에 기온이 내려가는 현상인 한파로 인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네. 이러한 할랭 질환은 신체의 일부가 저온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국소 할랭 질환과 신체의 전부가 저온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저체온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할랭 질환자가 많은가요? 네, 질병관리청은 할랭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2013년부터 전국 약 500여 개의 응급실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할랭 질환, 즉 저체온증, 동상, 동창, 침수병, 침족병의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우리나라 할랭 질환자는 2013-2014 절기에는 258명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2018 절기에는 631명까지 기록하였습니다. 네. 이후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씨 이하인 날의 수를 의미하는 한파일수가 점점 줄어들어 할랭 질환자도 2021-2022 절기에는 총 300명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겨울철 기온 전망은 작년보다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파특보 발효 횟수도 증가할 수 있으니 할랭 질환에 대해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날이 추운 날이 많을수록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할랭 질환은 주로 어떠한 경우에 많이 걸릴까요? 네, 할랭 질환은 온도, 노출 시간, 환자 상태, 주위 환경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온도가 더욱 낮고 노출 시간이 길거나 환자가 개방성 창상 또는 말초 혈관 질환,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면 할랭 손상은 더욱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은 공기보다 온도 전도율이 30배 정도 높기 때문에 습한 환경에서 할랭 손상이 더욱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2021-2022 절기 할랭 질환자 발생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에서는 남자가 71.3%로 여자 28.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80대 이상 고령층에서 23.7%로 가장 많았고 네.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의 무려 47%를 차지하였습니다. 반이네요. 네. 발생 장소별로 살펴보면 실외의 경우에는 81.3%로 가장 많았고 집에서도 12.3%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시간별로 보면 오전 6시에서 9시 시간대에 2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 추위에 노출되는 부위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할랭 질환은 추위에 노출되는 신체 부위에 따라서 국소성과 전신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성 할랭 질환에는 신체 일부가 저온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동창, 침수병, 침족병, 동상, 할랭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성 할랭 질환에는 신체의 전부가 저온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환인 저체온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국소성 그리고 전신성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국소성 할랭 질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먼저 동창이란 다습하고 0에서 10도씨 사이의 가벼운 추위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나타나는 말초의 혈류 장애로 인한 피부 조직의 염증 반응을 말합니다. 네. 동창과 동상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추위에 노출된 피부가 가려울 때 흔히 우리가 동상에 걸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동창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동창은 동상처럼 피부 조직 내 수분이 얼지는 않지만 손상 부위에 세균이 침범하게 되면 통증성 궤양이나 피하 출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창의 대표적인 증상은 국소적인 가려움증인데요. 이러한 가려움증은 따뜻한 곳으로 가면 더욱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창은 해당 부위와 함께 전신을 따뜻하게 하고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별다른 치료 없이 저절로 호전되지만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동창에 걸렸을 때는 먼저 추운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그고 동창 부위를 약하게 마사지하여서 혈액순환을 유도해 줍니다. 동창 부위가 가렵다고 절대 긁지 마시고 청결하고 보습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침수병 그리고 침족병 그러니까 손발인 것 같긴 한데요. 그 자세한 설명하고 예방법, 치료법 좀 부탁드립니다. 네, 침수병과 침족병은 0에서 10도씨 사이의 냉수나 습기가 많고 차가운 환경에 손과 발이 만성적으로 노출되어서 혈관 내피 세포가 손상되고 우열되어서 혈관이 폐쇄되는 손상입니다. 네. 이때 손과 발이 짓무르는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축축하고 차가운 신발을 오래 신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 초기에는 손상 부위가 차고 무감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과 함께 화끈거리고 부종이 나타나며 수포를 형성하는 궤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진행되면서 피부가 약간 빨갛게 되거나 파란색 혹은 검은색으로 변할 수도 있는데 네. 다행히 심층 조직의 손상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족병에 걸렸을 때는 먼저 젖은 신발과 양말을 벗어 제거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손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조심스럽게 씻고 건조한 후에 거즈와 소독 붕대로 보호하고 약간 올려줍니다.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는 습기를 제거하고 서로 붙지 않도록 소독된 마른 거즈를 끼워줍니다. 침수병과 침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운 날씨에 손과 발이 젖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추위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만 피하면 예후는 좋은 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동창 그리고 침수병, 침족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동상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동창과 침수병, 침족병은 피부 및 피하 조직이 동결되지 않는 반면에 동상은 강한 한파에 의해서 피부 및 피하 조직이 동결되어서 손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심장과 멀고 외부와 노출이 많은 부위에 발생하기 때문에 얼굴, 코, 귀, 손가락, 발가락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네. 초기에는 피부가 붉어지고 통증이나 저림이 있다가 증상이 악화되면 감각이 없어지고 수포, 부종이 생기며 최악의 경우에는 손상된 부위의 절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동상은 결빙의 범위와 증상에 따라서 1도에서 4도까지 분류됩니다. 1도 동상의 경우는 피부 부분 결빙으로서 괴사는 없으나 찌르는 통증, 홍반, 가려움, 경미한 부종이 특징입니다. 2도 동상은 피부의 전층 결빙으로서 표피가 괴사되고 검붉은 피부, 맑은 수포 형성, 심한 부종이 특징이고 3도 동상의 경우에는 피부의 진피 조직의 괴사로서 감각이 소실되고 잿빛 피부, 출혈성 수포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4도 동상의 경우에는 피하 조직 및 근육과 뼈의 괴사로서 두꺼운 검은 딱지를 형성하고 심한 관절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동상이 걸렸을 때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선 따뜻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동상이 걸렸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한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신속하게 응급실과 같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신속하게 환자를 따뜻한 장소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젖거나 조이는 의복, 신발류를 제거하고 따뜻한 담요로 몸을 감싸줍니다. 손상 부위를 더운 물에 담가주는데 동상을 입지 않은 부위를 물에 담갔을 때 불편하지 않은 정도가 적당한 온도입니다. 피부색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소독 거즈와 붕대로 느슨하게 감싸주고 코, 귀를 포함한 얼굴은 따뜻한 물수건을 대고 자주 갈아주며
동상 부위는 통증과 부종을 줄이기 위해서 심장보다 약간 높게 유지합니다. 또한 환자에게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게 하는 것도 치료의 한 방법입니다. 네. 이제 동상이 걸렸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동상이 의심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리나 발이 동상의 징후를 보일 때는 걷지 말아야 합니다. 동상이 걸린 상태로 걷게 되면 조직 손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치료를 마칠 때까지는 가급적으로 걷지 않습니다. 현장이 다시 추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따뜻한 물에 담그는 응급처치는 하면 안 됩니다. 피부 조직의 재동결이 발생하게 되면 더욱더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상 부위를 마사지하거나 눈으로 문지르면 절대 안 됩니다. 마찰에 의해서 피부 조직에 추가적인 손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50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에 담근다거나 난방 패드, 라디에이터, 발열팩 등의 열을 사용하여서 손상 부위를 따뜻하게 하면 안 됩니다. 동상으로 인해서 감각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피부를 심하게 긁거나 물집을 터뜨리게 되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물집은 함부로 터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게 되면 손가락, 발가락과 같은 말초 기관에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쳐 동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국소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었고 이번에는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할랭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체온증이 있죠? 네. 그 저체온증이란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이 35도씨 이하로 떨어지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 생산보다 열 손실이 더욱 커서 지속적으로 체온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발생하고 장시간 추운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젖은 옷을 입고 있거나 방한복을 입지 않은 경우 또는 물속에 오래 있거나 바람이 세게 불어서 체감 온도가 낮은 경우에 잘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 저체온증은 왜 생기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에 잘 생기는지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체온증은 단순히 추운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1차 저체온증과 그 외의 원인에 의해서 열 조절 작용이 손상돼서 발생하는 2차 저체온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체에서는 열 손실은 전도, 대류, 복사, 그리고 증발에 의해서 발생하며 또한 신체에는 열 보존과 열 생산의 보상 기전이 함께 존재합니다. 저체온증은 이러한 보상 기전의 균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추위에 의해서 열 손실이 증가하는 1차 저체온증이 응급실을 내원하는 가장 흔한 형태이며 추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2차 저체온증은 열 생산 감소, 열 손실 증가, 체온 조절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 생산 감소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실 기능 저하증,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을 포함하는 내분비계 질환이 일반적이고 저혈당증, 심한 영양실조가 있습니다. 열 손실의 증가에 의한 2차적인 원인에는 중증 화상, 심한 박탈성 피부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 장애에 의한 원인으로는 중심 체온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의 기능 상실과 연관되어서 중추 신경계 손상, 뇌졸중, 파킨슨병, 뇌종양, 베르니케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저체온증이 왜 생기는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저체온증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알려주시겠어요? 저체온증은 중심 체온의 정도에 따라서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분류하며 32에서 35도씨 사이의 경증에서는 피부에 닭살이라고 불리는 털세움근 수축 현상인 떨림이 나타나고 피부가 창백해지고 입술에 청색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맥박과 호흡이 증가되며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판단력이 느려지며 인지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8도에서 32도씨 사이의 중등도에서는 점점 몸의 떨림이 감소하고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며 맥박과 호흡이 점점 느려지고 기억 상실, 의식장애가 심해지며 동공이 확장하기도 합니다. 네. 28도씨 이하의 중증에서는 반사 능력이 점점 소실되고 맥박, 혈압,
호흡이 모두 떨어져 결국 의식이 소실되며 폐부종, 심부전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날 때 뭐 응급처치하는 뭐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체온이 35도씨 미만이거나 추운 환경에서 환자가 의식이 소실된 경우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여서 응급실로 이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또는 당장 응급실로 갈 수 없을 때에는 가능한 환자를 빠르게 따뜻한 장소로 옮기고 젖은 옷은 벗긴 후에 몸을 담요로 감싸서 추가적인 열 손실을 방지합니다. 네. 환자가 완전히 의식이 있으면 따뜻한 음료를 섭취하여서 체온을 높일 수 있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음료를 강제로 마시게 하면 안 됩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깨어있게 하고 대화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관찰합니다. 네. 만약에 환자의 맥박이 없어지거나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네. 앞서 소개해 주신 할랭 질환 외에 또 다른 질환들이 있나요? 네, 겨울철에 응급실에서 볼 수 있는 질환으로 할랭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할랭 두드러기란 차가운 곳에 노출된 피부가 부풀어 오르면서 팽진이나 붉은 반점이 생기게 되어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후천성으로 나타나고 아주 드물게 유전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할랭 두드러기는 추위가 자극이 되어 나타나는 알러지 반응으로서 면역 글로불린 E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는 찬 공기, 찬물, 얼음에 노출되면 두드러기가 나타나는데 노출 후 몸이 다시 더워질 때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18에서 25세의 젊은 성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피부 묘기증이나 콜린성 두드러기에 있는 환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할랭 두드러기 진단은 매우 간단한데요. 얼음 조각을 팔에 5분간 올려놨다가 내려놓은 뒤 피부가 다시 따뜻해지는 과정에서 10분 내로 피부가 국소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팽진이 나타나는지 관찰하면 됩니다. 네. 말씀하신 할랭 두드러기하고 콜린성 두드러기 차이가 있을까요? 네, 콜린성 두드러기는 과도한 운동, 정신적 스트레스, 뜨거운 목욕 등으로 중심 체온이 1도씨 정도 상승하면 발생합니다. 임상적으로 1에서 2mm의 아주 작은 팽진이 다수 나타나고 그 주위에 1에서 2cm의 홍반석 발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체간부에 많이 나타나고 얼굴, 손, 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려운 증상보다는 피부가 따갑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고 전신적으로는 발한, 복통, 현기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환자를 땀이 나도록 운동시키거나 43도씨 정도의 뜨거운 물로 목욕을 20에서 30분 정도 계속하면 전형적인 콜린성 두드러기가 유발됩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이렇게 체간부에 나타나는 반면에 할랭 두드러기는 한파 노출 부위인 얼굴, 손과 발에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드러기가 심해지면 쇼크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과 치료법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호흡이 곤란해지고 맥박이 빨라지며 두통, 복통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저혈압 쇼크에 빠져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찬물에 뛰어들거나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찬물을 뒤집어 쓰는 상황에서 전신이 할랭에 노출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할랭 두드러기와 콜린성 두드러기 치료는 모두 항히스타민제로 진행되지만 환자에 따라 약의 종류,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과 병합 치료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고 혈관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추가로 처방하며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에피네핀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겠지만 할랭 질환도 생활 속에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뭐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활 습관으로 가벼운 실내 운동을 하고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하며 고른 영양분을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실내 환경은 적정 온도 18에서 20도씨를 유지하고 적정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해 줍니다.
외출 전에는 날씨 정보, 체감 온도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외출 시에는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고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며 무리한 운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한랭 질환은 대처가 미흡하고 그러면 큰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지만 사전에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면 질환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체감 온도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여 동상을 예방하고 항상 보온병을 준비하여 수시로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서 저체온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네. 또한 한파에 취약한 노인, 소아, 만성 질환자들은 추운 날씨에는 되도록 외출은 삼가하고 실내에서 적절하게 휴식을 취해줘야 합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응급의학과 이영재 응급센터장과 함께 한랭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 오후가 되면 내일부터 다시 출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갑자기 머리도 아프고 피로감이 몰려오는 증세를 보일 때가 있는데요. 바로 월요병이죠. 맞습니다. 예. 월요병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피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말에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면 비만 등의 위험 요소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주말에 2시간 이상 더 자면 오히려 평일 수면 습관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월요일 오전에는 바로 업무를 시작하기보다는 간단한 식사로 뇌에 에너지와 몸에 활력을 주는 것이 월요병을 이겨내는데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한랭 질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